안녕하세요. 김은교 인사드립니다. 제가 5년 전부터 월요일 날마다 고전을 읽는 그런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임에서 까미의 이방인, 시지프 신화, 그 다음에 패스트 읽었습니다. 김은교 TV에 보면은 까미에 대한 영상이 5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맨 처음 영상은 이방인에 나오는 첫 문장. 오늘 엄마가 죽었다. 이방인의 첫 문장 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패스트의 첫 문장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패스트의 첫 문장과 피에 느와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는 패스트에 나오는 의인 4명이 있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엮어서 그 곁으로 가는 사마리아인들이라는 이름으로 강연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네 번째는 까미의 패스트에 나오는 단절, 추상, 일상, 성실의 문제 이런 철학적인 키워드를 설명하는 영상 만들었고요. 5번째는 까미 패스트 가지고 좌담회를 했던 것을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봤습니다. 까미의 작품 중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고 있는 장편소설 전락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 박옥희 선생님께서 3년 전부터 같이 이렇게 책을 읽고 계십니다. 박옥희 선생님은 까미 작품에 나타난 불교적 사고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1995년에 내셨습니다. 이 논문 보면요, 그 까미 문학에 나타난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적인 요소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는 니체라든지 까미 문학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다각적인 해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박옥희 선생님께 제가 배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해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어요. 너무 귀한 강연이에요. 전공자의 강연은 다릅니다. 역시 박옥희 선생님 모셔서 까미 문학, 특히 전락에 나타난 까미 문학의 특징 말씀 듣겠습니다. 까미는 30년, 40년 전 1960년에 교통사고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까미가 굉장히 한국에서 인기였는데, 근데 요즘에는 뭐 새로운 작가들이 막 나오니까 속이 그때 흘러간 작가라고 그래요. 자기 그 살아온 거를 그대로 낸 책인데, 그 책을 출판을 하느냐 마느냐로 30년 동안 이게 막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30년 후에 그거를 출간을 하게 돼서 김한영 선생님이 그걸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엄마가 아들 2대로 청각장애인 엄마가 또. 최초의 인간 알베르 까미. 심각한 표정의 옷을 잘 차려입은 신사 한 사람이 무슨 봉투 같은 것을 들고 층계에 불쑥 나타났다. 깜짝 놀란 두 여자가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냄비 속에서 집어낸 렌즈콩을 골라 담던 접시를 내려놓고 손을 터는데, 층계의 끝으로 2번째 계단에서 발걸음을 멈춘 신사가 가만들 계시라면서 코로무르 부인이 누구냐고 물었고, 여기 있습니다. 나는 그 어머니고요. 하고 할머니가 나서서 대답하자 신사 쪽에선 자긴 시장인데 괴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다면서 부인의 남편께서 전사하셨으므로 프랑스는 그의 죽음을 애도에 맞지 않는 동시에 그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노라고 말했다. 리시 코로무리는 그가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아주 공손한 태도로 그에게 손을 내밀었고, 할머니는 일어선 채 손에 입을 대고 스페인 말로 하나님 맙소사 하는 말을 되뇌고만 있었다. 신사는 리시의 손을 한 손으로 잡고 있다가 이윽고 두 손으로 더욱더 꼭 움켜쥐더니 위로의 말을 중얼거리고 나서 그녀에게 봉투를 건네주고 돌아서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갔다.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악미가 죽었어. 전사한 거야. 리시는 봉투를 바라보기만 할 뿐 열어보지 않았다. 그녀도 어머니도 글을 읽을 줄 몰랐다. 그는 알 수 없는 어느 어둠의 저 밑바닥에 잠긴
그 머나먼 죽음을 상상할 수가 없어서 말 한마디 못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한 채 봉투를 이리저리 뒤집어 보고만 있었다. 이윽고 그 여자는 부엌에서 쓰는 앞치마의 주머니에 봉투를 집어넣었고 아인 바라보지도 않은 채 그 옆을 지나 두 아이들과 함께 쓰는 방으로 가서 문과 마당 쪽으로 난 창의 덧문들을 닫은 다음 침대 위에 누워서 오랜 시간 동안 아무 말도 없이 눈물도 없이 자신은 읽을 수도 없는 봉투를 주머니 속에서 꼭 거머쥔 채 어둠 속에서 그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불행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엄마가 아들 두대로 청각장애인 엄마가 또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파출부로 두 아들을 키울 테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자기 친정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친정도 가난해요, 알제에서. 근데 친정 그 외할머니가 보통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름방학 때문에 애들이 수학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때잖아요. 13살짜리 그 까미를 통공장으로 보내요. 다 하자마자 그냥 거기 가서 일을 해서 이제 돈을 임금을 할머니가 받아오고 13살짜리는 안 받아주죠. 그게 그 나이가 노동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까미가 워낙 체격이 좋고 키도 크니까 나이까지 속여가면서 외손자를 그렇게 보냈고 또 한 가지는 그 까미가 그 저기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운동을 모든 운동을 다 잘했어요. 근데 이제 방과 후에 축구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대요. 그래서 축구를 하고 집에 오면은 할머니가 신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축구를 했는데, 축구했는데 안 했다고 신발에 이게 왜냐 신발이 달아진다. 그 정도로 극빈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여든가는 원래 까미가 철학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르니 선생이 까미한테 그건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 너는 논리성이 부족하다. 논리적인 면이 부족하니까 작가가 되어라. 그래서 철학을 포기하고 그 작가가 되는데. 제가 저기 까미의 작품에서 접근한 거는 작품 내용이 아니고 소설 기법에 관심을 가졌어요. 특히 굉장히 그 까미의 소설 기법이 치밀해요. 치밀하고 이방인에서는 그러니까 그 불어의 동사를 이용해서 주인공의 그 심리 그런 것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뭐 이방인 다 보셨죠? 그 메르소의 냉정하고 차가운 그런 거를 그 불어의 그 동사 과거 동사가 한 7, 8개가 돼요. 불어에는. 그래서 소설이 발달했다고 그러죠. 1부, 2부로 나눠지는데 1부에서의 그 메르소의 그 여러 가지 정신 세계 같은 게 다 이 동사로 표현을 하게 되고 2부에서는 완전히 달라지죠. 1부에서 이제 냉정한 게 2부에서는 막 굉장히 감정적이 되고 자기를 표현하고 신부님한테도 막 대들고 그러잖아요. Ma tu non te ne rendi conto perché il tuo cuore è cieco. Pregherò per te. Non voglio che tu preghi per me. Ti senti tanto sicura, è vero? Eppure nessuna delle tue certezze vale il capello di una donna. Non sei neanche sicuro di essere vivo perché vivi come un morto. 그런 거는 또 반과거라는 동사를 해요. 예를 들어 그 프랑스의 동사 과거 동사가 근접 과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근접 과거 방금 여기 왔다 하게 되면 그 부사가 들어가야지 이게 과거가 되잖아요. 근데 프랑스어에는 동사 자체에 부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사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런 걸 다 이용을 한 거예요. 까미는 배경도 작품 배경도 메르소의 그 성격처럼 햇빛이 쨍쨍한 알제리 바닷가를 배경으로 해서 주인공을 돋보였죠. 저도 이제 작품을 주인공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주인공의 그 무한신 엄마가 어제 죽었는지 오늘 죽었는지 모르고 사장이 파리로 정근 가라 하는데 여기건 파리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그 전혀 그 인생에서 그 의미를 못 찾고
의미를 못 찾은 게 아니라 스스로 무관심해진 거죠. 아주 냉정하게. 그래서 이게 불교하고 관계되지 않을까 하고, 그러니까 제 에피판이죠, 말하자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언뜻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까미 책을 봤는데 20대 초반에 쓴 기행수필에 그런 게 나와요. 그 여름 중에 미노타로우스 군 오랑에서의 잠시 중에 아리아드네의 돌이라는 그 작품에 사막에서 석가모니를 생각해보자. 무로 돌아가보죠. 허무는 절대나 마찬가지로 인간이 손이 미치지 않는 세계다.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이 까미가 불교 영향을 받았다는 게 드러나죠. 이게 소승불교죠. 공이라고 하는 게 대승불교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로 간 불교가 소승에서 갔어요. 남방 불교에서. 그래서 쇼펜하우어를 통해서 이체로 옮겨갔을 때 까미가 또 영향을 받은 거죠.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완전히 그 이방인에서는 전혀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굉장히 막 차갑고 냉정하고 그런 인간상인데, 주로 이제 이방인 베스트 전락인데, 이 베스트는 프랑스 평론계에서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너무 평범한 이야기다. 베스트를 이렇게 취급을 안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로 이 이방인이 우선이고, 요즘에는 이제 전락이 이제 또 조금씩 뜨기 시작하는데, 이 전락은 너무 복잡해요. 줄거리 위주로 보면은 클라멘스가 지금 막 참여를 하잖아요. 그 물에 빠진 그 자살하는 여인을 구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간 데 대해서 그 순간에는 뭐 별일 없이 그냥 별 문제 없이 살았는데 2년 후에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그 이후로 이제 이 사람의 생활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 웃음소리가 이방인에서의 그 살인사건 있잖아요. 살인사건으로 그 작품을 전반 후반부로 하는 것이 까미가 그것도 똑같은 기법을 썼어요. 이 웃음소리로 이 클라멘스의 생이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처음에 전반부에서는 굉장히 자기 자랑을 하죠. 완전히 잡고. 그러니까는 나르시시즘에 사도 잡혀 있는 그 자기 자신을 막 자랑을 하고, 도덕적 나르시시즘이라는 게 그 심리학의 용어로 되어 있대요. 남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뭐 이렇게 뭐 자선 활동을 하고 또 막 그런 자기 그 뭐 선행을 막 다 얘기했잖아요. 유명한 변호사에도 40대 중반에 클라멘스가 문화의 도시 암스테르담에서 이야기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암스테르담은 이방인과는 달리 그냥 암흑에 자욱한 암스테르담, 그게 참회하고 연결이 되죠. 배경도 역시 그런 일을 택했고, 여기서 까미가 소설 기법으로 이용한 거는 주어 인칭 대명사예요. 제가 보니까 무라고 하는 게 미지의 사나이, 지금 여기 작품에 전혀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있지 않은 미지의 사나이 무에다가 혼자서 이제 독백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부라는 사람이 까미예요. 자기 자신에게 다시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인칭이 문제가 되는 거는 부, 당신 혹은 당신들을 불어에서는 그 띠라고 너라는 말이 인칭이 있잖아요. 너하고 너의 복수, 너희들은 부거든요. 이게 이 부가 2인칭 단수, 2인칭 복수예요. 부는 원래는. 그런데 이 가다가는 이게 경어로 쓰여서 당신이라는 말로, 영어에서는 그냥 you 하면 다 단수, 복수 뭐 관계없이 있는데, 불어에서는 존칭으로 쓸 때 이 2인칭 복수 부를 존칭으로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당신, 너희들, 당신, 당신들 세 가지로 쓰이죠. 이 부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2인칭 복수 형태로 쓰이고. 몇 년 전만 해도 난 파리에서 유명한 변호사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부에게 말을 걸면서 작품이 시작되고, 자신과 주위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는 이어지고, 자신을 회개한 사람하고 소개된 주인공은
낭만의 뜻을 당신에게 설명하면서 지난날의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이 명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집착했는가를, 그리고 그 욕망이 자칫하면 비통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것을 끌어내면서 인생 성공했다고 믿으며 자신에 대한 모든 의문도 제기하지 않은 채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그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던 그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나는 나의 연속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여자들과 지내고 그날 미독도는 앞것과 함께 지냈으니 강아지나 여기 번역에는 강아지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를 개로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속물적인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나 다를 바 없었지만 어느 날이나 나 자신을 확고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미디에이션이라는 어느 여인의 자살 사건을 고백을 했죠. 자살 사건 후에도 그는 완전히 자살 사건을 본인은 잊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는 거예요. 생활을 위해서 살았고 인생을 성도로 받아들였는데, 그러던 어느 날 등 뒤에서 자기를 비우는 정체모를 웃음소리,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정체모를 웃음소리를 들게 되는데 등 뒤에서 웃음소리가 터진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깜짝 놀라 나는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난간까지 다가서서 살펴보았지만 보트도 작은데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웃음소리는 낮게 들었습니다. 웃음소리를 들은 이후로 삶과 일치를 이루고 균형을 잃은 자신의 과거가 다시 현재의 웃음소리를 듣고 깨어난 현재의 자신과의 단절을 의미하겠던 거죠. 그래서 웃음소리를 듣고 정신이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랜 탐구 때 자신의 깊은 이중성을 밝혔다고 해요. 나의 동선은 남의 이목을 끄는 데 도움이 되고, 교미함은 남을 꾸기는 데 도움이 되며, 비명은 남을 압박하는 데 도움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장님이 길을 건너는데 이렇게 도와줘서 길을 건너주고, 그게 도와주고 장님한테 좋은 일을 해주고 장님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장님이 그걸 보겠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그러는 거죠. 근데 또 뭐 관리인이 아주 못된 관리인이 죽었는데, 그 관리인의 장례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여해가지고 자기가 그 뒤를 다 봐주고 미망인까지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다 남의 이목을 얻기 위해서 그걸 도덕적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그게 위선이죠. 위선적인 자기를 점점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고 그 동시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위선적이고 가면을 쓰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참여하고 있으니까 부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돼서 단수부가 복수부로 올라가면서 독자들 전부를 독자 전체를 이제 향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반성을 해라, 그런 얘기고, 작가는 나를 우리로 바꾸고 또 너를 당신으로 바꾸면서 자신의 우월감을 가지고 자신을 고발하면 할수록 심판할 수 있는 권리는 더욱더 커진다고 말한다. 여기서 부라는 호칭은 단수에서 복수의 의미 당신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좀 단순하지만 복잡한 새로운 소설의 형식인데, 작가는 이런 형식의 작품에 자신의 흔적을 남긴다. 아무리 자신의 삶을 감상해도 작품 속에 어쩔 수 없이 작가가 살아온 고단한 삶의 흔적이 묻게 마련이다. 작가는 지나온 과거를 참여하면서 부라는 인칭을 사용하여 모든 인간의 불성실성, 허위성을 규탄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추락은 다리 위에서 강물로 뛰어내린 여인의 자살이고, 두 번째 추락은 파리에서 유명한 변호사였던 클라멘스가 여인을 구하지 않고 방조했던 이유로 세상에서 지옥으로 추락한다.
암스테르담의 어느 술집에서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주신의 말을 건네면서 주인공의 고백을 시작되고 신없는 세상에서 주인공은 신 대신 인간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불멸을 원함이지만 현세에서는 신 대신 인간끼리 서로가 심판관이 되어 서로를 용서하자고 호소한다. 내세보다는 현세에서 영생 대신 대중의 인기를 원하는 것에서의 죄의식은 신복은 신의 대리인에게 죄를 고백하는 대신 인간에게 죄를 고백함으로써 서로가 심판관이 되어 죄를 참여하도록 독자를 유도한다. 신에서 인간으로 여기에 또 한 번의 세 번째 전락이 있다. 여기 뭐 전락에 나오는 뭐 여자 얘기 많이 나오죠. 여성. 그게 자기 까미 얘기예요. 까미가 굉장히 여성 편력이 심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 하나하나 보면 다 자기 얘기. 그래서 그 속죄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까미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다 그 동기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결혼이 약 22살인가 그 시몬드 이해라는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시몬드 이해라는 여자가 그 엄마가 친정엄마가 산부인과 의사였대요. 그 산부인과에서는 그 여러 가지 마약 종류 진통 그거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발랄한 여자였는데 그런 거 마약 중독자가 된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그 남자 관계가 굉장히 아주 지저분하고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여자들에 대해서 그 이후로 그렇게 여성 편력이 심했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미국에 뭐 기자하고 또 그러고 가는 데마다 여자들을 만나요. 일단은 줄거리는 그런 줄거리예요. 그래서 줄거리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소설이죠. 인간의 이중성, 뭐 다들 이중성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전락이 어렵다고 젊은 시절에 생각을 했는데 그때 몰랐던 건 지금도 모르겠어요. 5장, 6장은 아직도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교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경이 많이 나오고 주인공 신이 아닌 군중 집단에게서 심판을 받으려 하잖아요. 결국은 신의 자리에 인간들 즉 대중에게 용서를 줍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대중에게 평가와 용서를 구한다. 작가는 독자를 참회에 끌어들인다. 신없는 사회에서 나도 죄인이지만 너희들도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심판관이 되어 영생과 불멸을 포기하고 대중의 이익과 이름만 남기고 싶어하는 무신론자들에게 시대 전체를 향한 무신론자들에게 충격을 주는 소설이다. 그리고 그 니체도 뭐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랬죠. 네, 예수교를 싫지만 예수는 사랑한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또 저기 크라먼스도 마지막 장 부분에 그리고 뭐냐면 결국은 다시 이게 마지막 보세요. 결국은 그게 까미예요. 까미가 이제 다시 그 상대방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자기 마지막에서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그 미디의 사나이가 당신도 파리에서 유명한 변호사였군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수수께끼가 이제 다 풀리는데 그러고 나서 샌드강변은 가지 말라. 가다가 또 어떤 여인이 다시 한번 떨어져 달라고 하면은 그때 자기가 다시 구해주겠느냐. 결국은 구해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성은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 여자가 또 강물에 떨어진다 해도 자기는 못 구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디의 사나이도 당신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참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인데 사르트르하고의 관계가 더 재밌어요. 이게 까미하고 사르트르를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인간의 이중성 이거보다도 사르트르와 실존주의 군단들에게 보내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그게 거기에 더 의미가 크다는 걸로 봤어요. 프랑스 비평에서는 그런 비평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물론 인간의 이중성, 줄거리를 보고는 인간의 이중성을 고발하는 건데 자신의 이중성을 고발하면서 모든 인간의 이중성을 고발하는 건데 이게 결국은 또 사르트르에 대한 그 메시지.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그 까미와 사르트르의 관계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몇 년 동안에는 막 까미하고 사르트르가 굉장히 친해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점심을 같이 먹고 또 까미가 막 유명인들을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까미를 데리고 다니면서 막 소개해주고 그러니까 사르트르 덕을 많이 본 거예요. 아니다. 나는 실존주의자가 아니다. 사르트르와 나는 우리 둘의 이름이 나란히 붙어 다니는 것을 보고 항상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는 어느 날 그만 성명을 발표하여 우리는 서로 아무런 공통점을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떠한 상호 영향관계도 각기 부정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을 밝히려고 생각해 보기도. 이거 실존주의가 아니라고 낸 후에도 이 사르트르 그 진영에서 막 까미를 막 공격을 하거든요. 공격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 뭐냐 상황지인가 그 잡지에다가 사르트르가 주관으로 있는 잡지에서 이 까미를 그 반항인을 낸 다음에 엄청나게 그냥 그 까미를 막 공격을 하고 완전히 막 뭐라고 그러냐 막 무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까미는 그걸 보고 이제 1951년인가 했는데 그 다음에는 사르트르가 자기를 공격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르트르가 직접 쓴 글은 아닌데 그걸 사르트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소비에트 혁명 당시 까미는 비폭력주의자잖아요. 절대로 폭력은 안 된다. 그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 해도 폭력은 안 된다. 근데 사르트르는 목적을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 이러니까 여기서부터 막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그냥 까미가 사르트르한테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절대로 숙이질 않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결국은 절교를 선언했어요. 절교를 선언해가지고 까미가 여기 아주 산속 깊은 루르마랭이라는 데 가서 이제 축거를 한 거죠. 그래서 뭐 글도 안 내고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는 거예요. 문단에서, 프랑스 문단에서. 그러다가 이 전락을 내놨어요. 네, 전락을 내놨는데 이게 그때는 바로 그 비평가들은 이게 사르트르를 향한 메시지다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그 줄거리도 우리가 일반 독자들이 봐도 그렇잖아요. 네, 그 인간이 얼마나 그 야비한지 그렇게 해서 전락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노벨상을 탔잖아요. 제 자신의 경우 저는 예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술을 모든 것에 위해 놓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약 반대로 그것이 필요한 경우란 예술이 제 동료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며 그것을 통해 저와 같은 사람이 그들과 같은 위치에 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예술이 허락하기 때문일 겁니다. 일상의 기쁨과 고통의 특징 지워진 심상을 제공함으로써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고무시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 예술가는 자신을 사회로부터 분리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예술가를 가장 누추하고 그리고 가장 절실한 진실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빈번히 예술가의 운명을 선택한 사람은 만약 그가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의 예술도 그리고 그의 차별적인 시선까지도 감수하면서 곧 그 자신이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술가는 그 자신을 그것 없이는 만들 수 없는 아름다움과 자신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그 사회의 중간선상에 자신을 세웁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진실한 예술가들은 아무것도 꼬집지 않습니다. 그들은 판결하기보다는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을 선택해야 한다면 그들은 아마도 니체의 위대한 말처럼 그와 같은 사회 안에서 그들이 노동자이건 지식인이건 간에 마침내는 심판관이 아닌 창조자가 지배하는 사회를 선택할 것입니다. 근데 노벨상 제가 여기다 잠깐 쓴 거는 보통 그 노벨상을 작품에 준다고 오해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노인가마다 헤밍웨이도 보통 노인가마다로 노벨상을 받았다. 이것도 전략으로 노벨상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건 아니고 노벨상은
작가에게 주어지는 거지 작품으로 노벨상을 주는 건 아니래요. 그 노벨상 받고 2년 후에 그 까미가 교통사고로 죽죠. 네, 이만.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